안녕하세요. 들꽃야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풍요롭고 따뜻한 설날 연휴 보내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합니다. 고려 말은 왕권이 흔들리고 외세의 압박이 극심했던 시기로 궁궐은 음모와 배신, 숙청으로 극심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점차 강해지는 원나라의 간섭과 지방 호족의 반란, 그리고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은 나라의 정치를 약화시키고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강윤대감은 강직한 성품으로 왕을 측근해서 보필하며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의 정직함은 오히려 주변 세력의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윤대감은 이조판서로서 재직하며 인재를 등용하고 국가의 문서 및 재정 관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윤대감을 가장 견제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이준대감으로 병조판서로 재직하며 군사와 국방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왕실과 다른 고위 관료들과 결탁하며 음모를 꾸며 사익을 취하는데 아주 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윤대감은 왕권 강화를 위해 지방 호족의 사병양성을 철폐하고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강윤대감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준대감, 사병을 양성하며 지방의 군권을 쥐고 있는 것은 분명한 반역의 싹입니다. 나라의 군권은 중앙에 집중되어야만 국가의 안정을 취할 수 있고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준대감은 미소를 띤 채 강윤대감을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답했어요. 강윤대감, 말씀은 그럴듯하지만 지방에 사병이 없다면 외적이 침입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백성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강윤대감은 이준대감의 말을 끊으며 호통치듯 대답했지요. 지금 대감의 사병이 백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억압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을 방어하기 위함이라는 허울 좋은 이유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부당한 세금을 착취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감의 방어책 아닙니까? 순간 이준대감은 미소가 사라지면서 짐짓 침착한 척하며 말하였지요. 강윤대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유감입니다. 대감께서 중앙에만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것은 지방 호족들을 자극하여 오히려 왕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주위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어갔습니다. 다른 관리들은 두 대감의 첨예한 대립에 의견을 내놓거나 말을 잇지 못하고 숨죽이고만 있었지요. 왕조차도 고뇌에 찬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중재를 시도했으나 강윤대감과 이준대감은 서로의 뜻을 굽히지 않고 격렬히 맞서고 있었지요. 강윤대감은 마지막으로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대감의 방침은 결국 나라의 국방을 약화하고 왕권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두 대감의 대립은 그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고 이러다 보니 이조판서 강윤대감은 병조판서 이준대감의 눈엣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준대감은 강윤대감을 정권에서 찍어내리려고 갖은 모략과 모함을 획책하게 되었지요. 결국 이준대감의 모략으로 강윤대감은 파경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이준대감 세력의 모략으로 강윤대감이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음을 알게 된 강윤대감의 막역한 벗 최한대감은 강윤대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은밀히 움직였지요. 그는 강윤대감의 후대가 끊기는 것이라도 막고자 안타까워하며 강윤대감의 아들 강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숨겨주었습니다. 강희는 최한대감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목숨을 겨우 건졌고 최한대감은 강희를 산속 깊숙한 암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강희는 은둔자인 해정대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정대사는 과거에는 무관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살생과 전쟁의 참혹상의 회의를 느끼고 산속 깊이 은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강희가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 잘 적응하며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기법을 전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강희야, 이 세상은 정의만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험난한 곳이란다.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너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희생도 헛될 것이다. 해정대사는 강희에게 무예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고 강희가 18세가 되어 해정대사에게는 아쉬움과 고마움의 눈물을 꾹 참으며 큰 절을 하고 그렇게 산에서 내려와 세상으로 첫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희는 우선 자신의 은인인 최한대감을 찾아가
대감의 호의로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희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은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윤 대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철저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절치부심 준비하고 있었던 하급 무관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강희는 시험을 통과하였고 무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처음에는 하급 병사로 시작하였으나 자신의 실력을 점진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실제 전투에서도 온갖 뛰어난 전술로 여러 차례 적을 무찌르면서 선두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그의 모습은 상관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실전을 쌓으며 장수가 된 강희는 마음에 새겨둔 해정대사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자신의 무예와 병법으로 나라를 지키면서 더욱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불의를 타파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불타는 열망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희는 왕명을 받아 지방의 반란을 모두 진압하고 돌아오는 길에 깊은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대는 싸움을 마치고 개성으로 돌아가던 중 지친 상태로 산속에서 쉬고 있었고 강희 장군은 군사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피리 소리에 강희는 자신도 모르게 피리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고 개울가에서 피리를 부는 한 여인을 발견하였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고 피리를 불고 있는 그녀는 깊은 슬픔에 잠긴 듯 보였지요. 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골에서 여인의 피리 부는 모습을 보니 피리 소리가 마치 달빛과 어우러져 더욱 슬픔을 담은 듯합니다. 여인은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리 소리만큼이나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백옥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어찌 이 시간에 혼자 계시는 겁니까? 강희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솔들이 이곳 아래에서 쉬고 있고 저는 여행 중에 잠시 발길을 멈추었을 뿐이지요. 여인은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단정한 옷차림과 품격 있는 말투에서 고귀한 양반집 처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강희는 그녀의 자태와 신비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었고 한편으론 그녀가 이런 늦은 시간에 이곳에 있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그 피리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어지럽힐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누구를 위해 부는 것입니까? 강희의 물음에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피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부는 것일 뿐입니다. 그 순간 강희의 시선은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얇은 팔찌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왕실이나 고위 귀족의 여성이 주로 착용하는 것이었지요. 강희는 그녀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여행 중이라고 하셨지만 아무리 봐도 평범한 분은 아닌 듯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습니까?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만의 사연이 있지요. 호에는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식솔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군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피리를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강희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겠다는 듯 단호하였답니다. 여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강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한동안 그녀의 모습과 피리 소리가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왕궁에서 열린 연회는 강희 장군이 반란을 진압한 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준 대감의 딸 윤선은 공주와 매우 친한 사이였기에 이 연회에 함께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이준 대감은 자신의 딸이 어릴 때부터 공주와 친분을 쌓아 왕의 측근으로서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윤선은 종종 궁궐에 드나들 수 있었지요. 그리하여 이번 연회에서도 윤선은 공주의 곁에 있었고 어쩔 도리가 없이 운명적으로 강희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윤선은 연회의 한복판에서 우아하게 서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강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초면이 아니지요. 강희는 그녀를 알아보고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다가가 말을 하였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났던 분이 바로 강희 장군이셨군요. 윤선은 다소곳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이
반란을 진압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군님의 용맹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화는 간단히 끝났지만 윤서의 부드러운 말투와 눈빛은 강희의 마음속에 작은 흔들림을 남겼습니다. 연애가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은 몇 번 더 마주쳤고 윤서도 강희에게 은근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애가 길어지면서 강희는 우연히 왕궁의 뒤뜰에서 윤서를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연애의 북적임을 피해 달빛 아래 산책을 하고 있었지요. 강희는 그녀를 보고 잠시 멈칫하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연회장에서 이렇게 나와 계실 줄은 몰랐소. 윤서는 고개를 들어 강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희는 윤서라고 합니다. 인사가 늦었지요. 복잡한 곳은 제게 맞지 않아서요. 장군님께서는 어찌 여기에 계십니까? 강희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 역시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거닐고 있었소.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함께 정원을 걸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궁궐에 자주 와서 놀았어요. 그래서 이곳이 낯설지 않고 익숙하지요. 그러셨군요. 저는 처음 궁궐에 들어왔을 때 어리둥절하여 곳곳을 익히느라 애를 먹었지요. 약간의 침묵이 흐르고 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 낭자, 지난번 산길에서 낭자를 처음 뵈었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늦은 밤에 홀로 계셨던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 피리 소리는 제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어 슬픔을 느끼게 할 만큼 애절했지요. 장군님께서도 느끼셨군요. 그 피리 소리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움을 담은 곡절이었습니다. 그날이 어머니의 기일이라 어머니를 모신 절에 다녀오던 길이었지요. 어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곡을 연주하며 그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있었지요.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낭자의 연주는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듯했소.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선율이었습니다. 윤서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말했지요. 피리 소리가 장군님께 그렇게 들리셨다니 다행입니다. 사실 한밤중에 깊은 산중에서 여인이 피리를 불고 있으니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어쩌다가 그 길을 지나가셨던 겁니까? 강희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이 반란 진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부하들과 잠시 떨어져 생각을 정리하려다 낭자를 뵙게 된 것입니다. 그때 뵌 낭자의 모습은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강희는 윤서에게 자신의 마음을 눈빛으로 표현을 했지요. 강희의 눈빛을 느낀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날 만난 것이 우연이라 해도 그 우연이 이렇게 운명처럼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어쩌면 그날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강희와 윤서는 연애가 있던 그날 이후에도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강희는 자신도 모르게 윤서를 향한 마음이 커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임금은 공주와 귀족의 여인들이 궁 밖으로 나가 사냥을 즐기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냥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요. 귀족들 사이에서 그들만의 관계를 다지고 권위를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여인들의 안전을 염려하여 강희에게 특별히 그들을 호위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장군, 공주와 낭자들이 사냥한다고 하니 이번엔 장군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호위해 주시기 바라오. 임금이 명하자 강희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소인전하의 명 받들겠사옵니다. 그리하여 강희는 공주와 여인들을 따라 궁 밖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공주와 다른 여인들은 사냥터에서 활을 쏘며 즐거워했지만 윤서는 사냥보다는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자신만의 한적한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희는 먼 발치에서 이들을 호위하며 지켜보다가 윤서가 말을 타고 언덕 위로 올라가 고즈넉한 호수를 바라보는 것을 보고 그녀를 따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낭자께서는 사냥보다는 풍경을 더 즐기시는 것 같소. 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돌려 강희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활을 쏘는 것보다는 이런 고요한 풍경이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장군님께서도 이런 곳이 좋지 않으십니까? 강희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평안하고 고요한 곳은 전쟁터에서 잊히지 않는 강력한 기억을 잠시나마 가라앉게 해줍니다.
윤서는 그의 대답에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네, 장군님.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지요. 그 순간이었어요. 윤서가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거칠게 울부짖으며 앞발을 번쩍 들더니 몸을 마구 흔들어대기 시작하였어요. 윤서는 놀란 나머지 균형을 잃고 말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지요. 윤서 낭자! 이를 지켜보던 강희는 주저없이 앞으로 뛰쳐나가 윤서의 허리를 단단히 붙잡아 땅에 떨어지기 직전 그녀를 끌어안았지요. 윤서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놀라 강희의 품에 안겨 숨을 고르며 말하였지요. 장군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놀란 강희는 윤서를 안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윤서를 바라보다 윤서의 입술 위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윤서는 눈을 크게 뜨고 당황했으나 이내 서서히 눈을 감으며 강희의 진심을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거친 풍랑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서로에게 닿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심장은 하나로 연결되었고 이 순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사랑의 시작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강희는 임금의 부름을 받아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임금은 강희에게 최근 왕궁 내에서 권력 다툼과 관련된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이를 조사해 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강희는 임금의 신뢰를 받는 적임자로서 이 임무를 맡게 되었고 최고의 권력자인 이준 대감과 그의 주변 세력들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희는 관련된 문서와 기록을 찾기 위해 궁궐 내 기록보관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문서를 검토하며 이준 대감의 이름이 언급된 여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 강윤 대감의 죽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강희는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뒤에 이준 대감이 있었다는 사실이 강희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온통 그는 머릿속에서 윤서의 얼굴과 이준 대감의 모습이 겹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희는 자신을 숨겨주었던 최한 대감을 찾아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지요. 사실을 확인한 강희는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복수와 사랑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문의 원수 이준 대감의 몰락과 사랑하는 낭자 윤서. 그의 복잡한 마음은 날이 밝도록 험한 산길을 걷는 것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강희는 이준 대감의 과거 행적에 대한 기록을 더 찾아보기 시작하였지요. 이준 대감은 사병을 통해 다른 고위 관료들을 협박하거나 그들의 약점을 잡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곤 했지요. 그리하여 강희는 이준 대감의 행적을 더 조사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준 대감이 보낸 사병들이 상인과 농민들을 억압하고 불법적으로 세금을 걷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희는 피해자들을 하나둘 만나면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이준 대감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사욕을 챙기고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중 강희는 한 노인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강희에게 이준 대감의 사병들이 과거에 그의 마을을 습격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탄지 경고를 한다는 이유로 우리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내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간 사이 내 아들 레미와 며느리, 손자까지 모두 그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날 다행히 서당에 공부하러 갔던 큰손자가 늦게 들어와 나와 큰손자만 남고 모두 이준대감의 사병들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손자분도 지금 함께 살고 계십니까? 강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인에게 큰 손자의 안부를 물었지요. 하지만 노인은 머뭇머뭇 큰 손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강희는 자신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노인에게 말하였지요. 그러자 노인은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우리 큰손자 이름은 정우인데 그 길로 개성으로 갔다오. 가족의 억울한 죽임에 복수의 칼을 갈고 떠났는데 수년이 되도록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조차 모르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오. 강희는 이 정보를 토대로 정노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의 수소문 끝에
그는 정노가 이준 대감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희는 정노에게 접근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정노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날을 노려 은밀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이준 대감 집에서 일하는 하인 정노인가?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정노, 내가 자네의 고향 이야기를 들었네. 자네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고 나 또한 이준 대감의 죄를 밝히려 한다네. 우리의 목표는 같을 것이니 자네의 도움을 구하고 싶네. 강희의 진지한 태도에 정노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강희가 자신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할아버지 이야기까지 하자 놀라며 경계를 풀고 이야기를 시작하였지요. 정노는 강희에게 자신의 과거와 이준 대감의 악행을 털어놓으며 복수를 다짐했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하인으로 들어가 충성을 가장하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그를 무너뜨릴 힘이 없어 기회를 봐서 그를 죽이려 했지만 이준 대감만 죽는다고 일이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니지요. 장군님이 진실을 밝혀 그 세력을 소탕해 주신다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노를 통하여 이준 대감집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더욱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이준 대감을 탄핵할 정보들이 속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 대감을 무너뜨릴 날이 다가오자 강희는 마음이 복잡하였지요. 이준 대감에게 복수를 해야 하지만 그의 딸인 윤서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서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강희는 이준 대감을 처단한 후에도 윤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윤서를 찾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서 낭자, 우리 둘만의 비밀을 만들 것인데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강희의 말에 윤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군님, 무슨 일이신데요? 비밀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윤서 낭자와 저와의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장군님을 믿고 약속을 지킬게요. 윤서의 약속을 받아낸 강희는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왕궁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하께서 은밀히 저에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곧 정권에 큰 피바람이 불 것이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 낭자께서는 이곳에 머무르시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조용한 암자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몸을 피하시고 안전을 도모하십시오. 윤서는 강희의 말을 듣고 당혹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군님, 제 아버지는 병조판서이십니다. 이 한 몸 정도는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강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윤서를 설득하였지요. 윤서 낭자, 왕궁의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 말을 따라주세요. 윤서는 여전히 망설이며 말했지요. 하지만 제가 떠나면 아버님께서 걱정하실 것입니다. 강희는 한 걸음 다가서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낭자께서 안전하셔야 저도 마음 놓고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한 뒤 낭자를 다시 모시러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윤서는 그의 간절한 설득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리하겠습니다. 강희는 안도하며 윤서를 부드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소, 윤서 낭자.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반드시 낭자를 다시 모셔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윤서는 강희의 보호 아래 조용한 암자로 몸을 피하게 되었고 강희는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임금에게 올릴 상소를 작성하여 보고하기를. 폐하, 이준 대감은 충직한 척하며 자신과 왕실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익을 챙겨왔습니다. 이 많은 증거가 그의 죄를 낱낱이 증명할 것입니다. 강희는 이준 대감의 모든 악행을 증거와 함께 임금께 상소하였고 왕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의 죄를 밝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준 대감에 의해 파면되었던 많은 신하의 직위도 복원되었지요. 그 중에 강윤 대감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도 밝혀져 그 가문의 신원도 복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준 대감은 모든 권력을 잃고 처단되었습니다. 그와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의 악행과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왕실은 한바탕 혼란에 휩싸였으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그에게 압도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강희는 이준 대감을 처단한 뒤 자신의 아버지 강윤 대감의 신원이 복원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강윤 대감의 아들임을 알리게 되면 윤서와의 관계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끝내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강희는 한적한 산길을 따라 아버지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무성한 숲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함께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묘소로 다가갔습니다. 묘 앞에 서서 강희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자 자신도 모르게 주르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억울함을 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폐하의 명으로 심원도 복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을 제 입으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윤서 낭자와의 인연을 끊을 수가 없어 이 사실을 그녀에게 숨기기로 했습니다. 강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손은 묘비를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을 지키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초야에 묻혀 조용히 살며 윤서 낭자를 평생 지키는 것을 아버지께서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그는 묘를 향해 깊이 큰절하며 약속하였습니다. 아버지, 항상 가슴속으로 잊지 않고 모시며 살겠습니다. 부디 평안히 계십시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강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묘소를 떠났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강희를 기다리며 암자 앞을 서성이던 윤서는 강희가 암자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강희 장군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윤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기에 저를 이 깊은 암자에 있으라 하신 것입니까? 윤서가 걱정스러운 눈빛과 함께 물었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심호흡을 몰아쉬고는 말하였습니다. 폐하의 명령으로 지방 관리들로부터 올라온 여러 상소를 조사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관대작들의 부당한 행패와 억압으로 인해 더는 지방 행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하였지요. 어쩔 수 없이 강희는 윤서를 바라보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내용을 목소리를 낮추어 계속 이어갔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 모든 부정의 중심에 낭자의 아버지 이준 대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권력을 이용한 착취와 부정부패는 이미 도를 넘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폐하께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직접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준 대감은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죄인으로 처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서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군 채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지요. 아버님께서 그토록 큰 잘못을 저지르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이제 소인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강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 낭자, 제가 이 모든 일을 조사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낭자였습니다. 낭자께서 이 일로 인해 위험에 처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자로 모셔온 것입니다. 낭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질 듯 아팠지만 왕명인이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윤서는 그의 손을 힘없이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군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게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강희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윤서 낭자,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저는 관직을 버리고 낭자와 함께 초야에 묻혀서 조용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을 가슴에 묻고 낭자와 평범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윤서는 강희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그의 말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역적의 딸과 함께 살다가 강희까지 죽임을 당할 수 있기에 윤서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장군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소녀가 어찌 장군님까지 위험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윤서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주며 강희가 말하였지요. 윤서 낭자, 어차피 낭자 없는 내 삶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소. 하루를 살더라도 사랑하는 낭자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겠소. 부디 나와 함께 떠나길 간청하오. 윤서도 어렵게 말하였어요. 이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강희와 윤서는 관직을 버리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어느 한적한 마을에 자리를 잡아 평범한 부부로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강희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라는 진실을 끝내 윤서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감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갔습니다. 초야에 묻힌 그들의 삶은 소박했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원수를 모두 원수로만 갚지 않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은 관용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의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매주월 수요일에 저녁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업로드 되니 알림 설정 해두시고 놓치지 마세요.